안녕하세요. 여기 채널을 즐겨 듣는 평범치 못한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어느덧 43이 됐는데요. 이때까지 희비가 엇갈리는 나날이 반복됐는데 그중 가장 큰 사건을 꺼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연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관심과 애정으로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33세에 결혼을 해서 5년 만에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어요. 오롯이 저만 사랑하고 저만을 위해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은 저 몰래 1년 동안 상간녀와 비밀리에 만나왔더라고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 믿고 있었던 저는 바람 피우는 현장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제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다 생각해온 사람이 절 농락했으니 마음의 상처는 배가 됐어요. 바로 이혼 소송을 해서 돈으로나마 위로를 받았지만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 이혼 후에는 이성과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삶을 살아가는데 주변에서는 저를 딱하게 보더라고요.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냐며 하루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재혼까지 해보라며 옆구리를 찔러댔습니다. 이런 부추김을 가볍게 무시하며 지내는데 주변에서 절 가만두지 않았어요. 회사에 제 또래 여자 동료들이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난리였답니다. 몇 달 동안은 강하게 싫다고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동료들이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고맙게 느끼게 되면서 남자 소개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두세 번 소개팅을 해봤는데 역시나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전 남편에게 배신당했던 게 컸는지 아무리 멋진 남자가 소개팅에 나와도 조금도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자 만나기를 포기하고 지내는데 회사 동료가 같이 마음의 양식을 얻어보자며 독서 모임에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책을 읽고 마음을 공유하는 좋은 경험이니 고민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나가게 됐어요. 모임에는 10명이 나왔는데 남녀 비율이 반반이었답니다. 마음이 편한 모임이어서 그런지 남자들과 가깝게 앉고 대화를 나눠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반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게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매주 나가며 힐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물도 좋고 성격은 더더욱 좋았어요. 게다가 능력 있는 사업가여서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었어요. 저에게 보여준 관심이 한번 찔러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받아주게 됐고 전 남편에 대한 트라우마를 잊게 됐어요. 저희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연애를 했습니다. 매너가 넘치다 못해 몸에서 줄줄 흐르는 남자친구 덕분에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네요. 그렇게 짧은 연애를 했음에도 마음속으로 이 남자와 미래를 함께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이가 사귄 지 100일째 되는 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할 결심을 했다면서 반지를 꺼내 끼워줬죠. 이에 저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이의 프로포즈를 받아줬습니다. 둘 다 이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은 특별히 조건 같은 걸 보시지 않고 저희가 좋으면 얼마든지 결혼하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젠 자신들 가슴에 못을 박지 말고 잘 살아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웨딩 촬영만 하고 말았어요. 재혼이라 하객들을 다시 부르는 게 미안하고 민망하니 식구들끼리 밥 한 끼 먹으며 결혼식을 생략했답니다.
그런데 새 남편과 살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이가 당분간 함께 살면 안 되겠느냐는 부탁을 했어요. 남편의 모든 돈이 사업에 묶여 있어서 당장 쓸 수 없다며 1년 정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길 제안했죠. 처음엔 불안해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처럼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아름다운 분이셔서 당분간 시집살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혼 후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장 생활하는 저에게 괜히 집에 와서 힘들게 살림하지 말라며 손에 물도 묻히지 못하게 하셨어요. 평일에는 시어머니가 살림을 하시고 주말에는 제가 나서지 못하도록 가사 도우미를 불러주셨습니다. 완벽한 남편과 저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보니 재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매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집살이는 6개월을 하게 됐고 티끌만큼의 작은 문제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를 여자는 저의 동창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답니다. 야, 박지은, 너 모르겠어? 현광여고 이 개년아! 네 짝꿍이었던 개년이라고! 그제야 여자가 누군지 떠올랐습니다.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듣는 순간 제 친구라는 걸 깨달았죠. 어머나, 네가 개년이야? 이게 웬일이니? 우리 20년 만이지? 그래, 이 기집애야.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랑 얼굴이 똑같아. 고마워. 개년이 너는 좀 변했어. 사실 네가 아른 체 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쳤을 거야. 그러자 친구는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져가며 강남 성형외과에서 손을 여러 번 봤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코에 분필 같은 걸 넣었는지 서양 사람처럼 오똑했고 입술에 필러를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순대가 생각나는 두께였답니다. 얼굴에 손을 많이 대서 제가 몰라보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수다스러운 모습과 말투를 들어보니 옛날에 제가 알던 친구가 맞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는데 까먹고 있던 학창시절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모처럼 어렸을 적 향수에 젖어 신나게 떠들고 웃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늦어져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직 신혼이고 시집살이를 하고 있어 친구가 보자는 연락에 번번이 미루기만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더 좋았으니 친구에게 거리를 뒀죠. 그런데 개년이는 제가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전화와 카톡을 하며 접근해 왔습니다. 이에 못 이기는 척하고 주말에 시간을 내서 친구를 몇 번 만났답니다. 수다스러운 친구는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치부를 꺼내기까지 했습니다. 지은아, 사실은 나한테 남편이 있는데 그 자식이 날 버리고 도망갔어. 내 돈 들고 튀었단 말이야.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어. 뭐? 도망? 남편이 야반도주라도 했다는 거야? 돈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냐고 관심을 가지고 물었더니 친구가 코를 훌쩍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고 동거를 3년 이상 했어. 나중엔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글쎄 이 인간이 어느 날 짐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 아, 시어머니도 같이 살았는데 이것들이 내 돈 가지고 날라버렸다니까? 뭐야, 세상에 그런 양아치가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신고는 했어? 그때 이후로 못 본 거야? 응. 나쁜 놈이 연락처를 바꾸고 어디론가 도망갔어. 경찰에 신고해도 행방불명이라고 못 잡고 있어. 그런데 나란 년이 아직도 그놈을 잊지 못해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이 바보야.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양아치를 아직도 기다린다는 거야. 돈이 아깝긴 하지만 그런 놈은 있는 게 상책이야. 개년아, 내가 남자 소개해 줄 테니까 그 놈은 잊어버려. 저는 친구가 도망간 남편을 무조건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와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제가 소개해준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고, 친구는 저에게 마음 정리를 하게 해줘서 고맙다며 전보다 더 많이 저를 찾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네가 유일한 것 같아. 다른 년들은 죄다 날 헐뜯기만 하는데 너는 날 진심으로 친구로 봐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그동안 한 번도 친구 집에 부른 적 없는데 지은이 너는 꼭 한 번 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이번 주에 와주면 안 될까? 개년이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너무 고맙다. 그래, 이번 주에 시간 내서 들릴게. 맛있는 거 꼭 해줘. 이왕이면 네 남편이랑 같이 와. 네가 내 절친인데 아직도 네 남편 얼굴을 못 봤잖아. 그래? 한번 물어볼게. 요즘 사업 때문에 주말에도 바빠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다. 그래서 친구의 초대를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알렸더니 그이는 바빠서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 혼자 가서 재밌게 놀다 오라는 말만 남겨줬답니다. 며칠 뒤 친구의 집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재밌게 수다를 떨었는데 개년이가 저희 시댁에 놀러 오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소중한 친구의 식구들을 찾아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며 밖에서나 보자고 했는데 개년이가 그동안 많이 외로웠다며 꼭 제가 사는 시댁에 놀러 오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은아, 나 너희 시댁에 놀러 갈래. 네가 행복하다는 시댁이 어떤지 눈으로 보고 싶다고. 네 남편이 얼마나 멋있는 남자인지도 보고 싶고. 아이고 기집애야. 그렇게 오고 싶니? 알았다 알았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여쭤볼게.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허락은 받아야 하니까 연락 기다려. 알겠어. 그럼 오늘 집에 가서 꼭 물어봐. 가만히 있어봐. 너희 시댁에 갈 때 무슨 선물 사서 찾아가지? 됐네요.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 친구 집에 놀러 오는 건데 뭘 사온다는 거야. 그리고 나도 빈손으로 너희 집에 놀러 왔잖아. 그거랑 같니? 어른이 계신 집인데 빈손으로 가면 예의가 아니야. 나 이래봬도 가정교육 훌륭하게 받은 딸내미라고. 여하튼 네 시어머니한테 꼭 물어봐야 한다. 친구가 그렇게 저희 시댁에 놀러 오고 싶다 고집을 부려서 시댁으로 돌아가 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연히 놀러 와도 된다며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도 뭐가 어려운 일이냐며 얼마든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놀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뒤 주말이 찾아왔고 친구 개년이가 저희 시댁에 놀러 오게 됐습니다. 양손에 홍삼 세트와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왔더군요. 그 시간에 시어머니는 장을 보러 가셨고 남편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개년이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우와, 지은이 너희 시댁 완전 좋다. 난 시댁이라고 해서 쾌쾌하고 고전적일 줄 알았는데 여느 신혼집이랑 다를 게 없네. 인테리어도 깔끔한 게 살맛 나겠어. 잘 왔어 개년아. 살다 보니 우리 시댁에 친구가 다 찾아오네. 어서 들어와. 어머님은 장 보러 가셨고 남편은 방에서 낮잠 자고 있어. 영광이야 지은아. 그럼 집 구경 좀 시켜줘. 집에서 나는 향기가 예전에 도망간 남편하고 시어머니 살 때 나던 냄새랑 비슷한 것 같네. 개년아, 그 사람들은 빨리 잊으라니까. 안쓰럽다. 자,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서 한 바퀴 돌아봐. 그래서 전 지은이의 선물을 받아 주방에 내려놓고 집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처음 돌아본 거실에서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파 위에 걸린 저와 남편의 웨딩 사진을 보고 얼어버렸어요. 개년아, 왜 그래? 혹시
내 남편 알기라도 하는 거야? 미친년. 내 도망간 남편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와 있었구나. 네 년이 내 남편이랑 결혼한 거였어. 이 여우 같은 년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남편이 너랑 동거하던 남자랑 동일 인물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내 남편은 5년 전에 이혼하고 날 처음 만난 거랬어. 지랄하지 마. 이놈 낯바닥을 내가 몰라볼까봐. 이놈은 내 남편 왕성기라고. 왕성기? 개년아, 내 이 남편 이름은 왕서범이야. 내 남편이 네 남편을 닮은 모양인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쌍욕하는 건 아니지. 치, 뭐라고? 왕서범? 야, 내가 이놈 데리고 산 게 무려 3년이야. 이 새끼 면상을 몰라볼 리가 없다고. 보아하니 왕성기 이놈이 도망가면서 이름 갈아치운 모양인데 분명히 내 남편이 맞아. 제가 아무리 오해라고 말을 해도 개년이는 시종일관 제 남편이 자기 남편이 맞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왜 그러냐고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한다며 싫은 소리를 했더니 개년이가 자기 남편이 맞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더군요. 저 인간 가슴에 북두칠성 점이 있지? 맞아. 그거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겠어. 네가 저놈 마누라면 그 정도는 알겠지. 북두칠성 점 있어 없어? 그런데 저는 남편 가슴에 있는 점을 눈여겨보지 않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북두칠성 점? 가만히 있어봐. 방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 개년아, 내가 확인하고 올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려. 곧장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의 이불을 확 들추고 상의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개년이가 말했던 북두칠성 점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뭐야? 진짜 있네? 여보, 일어나봐. 얼른 일어나. 남편의 배를 때리며 깨우자 거실에 있던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개년이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 개자식, 날 버리고 도망가서 내 친구랑 살림을 차려?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 자식이냐?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더니 감히 내 돈을 훔쳐서 야반도주를 해? 그이는 잠이 확 깼는지 개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하더군요. 뭐야? 네가 여긴 어떻게... 설마 오늘 놀러 온다는 내 집사람 친구가 개년이 너였어? 맞다, 이 새끼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나쁜 새끼야. 친구는 남편에게 달려들더니 손찌검을 하는 게 아니라 깊게 포옹하더군요. 정말이지 호러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야, 왜 날 버리고 떠났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내 뒤통수를 때린 거냐고. 난 자기 없이 하루도 발 뻗고 자지 못했어.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친구의 진상짓에 남편이 바로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씨,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우리가 끝난 지가 언젠데 징그럽게 들러붙어. 나 결혼한 몸이라고. 그리고 듣자 하니까 해괴망측한 소리를 짓거리네. 야, 내가 언제 야반도주를 했냐? 니년이 의부증이 하도 심해서 이별 통보하고 떠난 거 아니야. 의부증? 자기 1억이야? 날 버리고 떠난 것도 모자라서 날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고?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입이 떨어지지 않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서늘한 분위기를 감지한 어머님은 한달음에 달려들어와 개년이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미년이 어떻게 여기... 넌 나가. 이 정신병자야. 여기서 꺼지지 못해? 어머님, 오랜만에 만나서 하실 말씀이 겨우 그게 다예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지랄하네. 정신 이상자의 성격 파탄자인 니년이랑 인연 끊으려고 내 아들은 개명까지 했어. 니년이 찾아오는 게 무서워서 조용히 숨죽이면서 지냈다고. 보아하니 니년이 내 며느리 친구인 것 같은데 당장 여기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지란 말이야. 어머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뜯어간 돈으로 도박한 게 얼마나 되는지 잊으셨어요? 어머님, 지금 지은이 앞이라 연기하시나 본데 어림없어요. 사기 전과 오범의 도박 중독자인 김말숙 여사님. 얘가 또 허언증이 돋았나 보네. 아이고 환장하겠다. 시어머니는 방금 개년이가 말한 걸 저에게 해명하기 시작했는데 친구 개년이는 정신 나간 사이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망상이 심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현실인 줄 알고 헛짓거리를 많이 했답니다. 도박 중독자다, 사기 전과자다, 모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해명하셨죠. 지금 상황과 대화를 들어보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건 개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왜 이별 통보를 하고 도망치듯 나왔는지 대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구에게 경고했습니다. 야, 이개년. 내 남편이랑 동거한 사이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안 되지. 뭐냐? 지은이 넌 지금 나랑 동거한 남자랑 계속 살겠다는 거로 들린다? 내가 의부증이든 아니든 친구랑 살던 남자랑 계속 살고 싶니? 다 지난 과거잖아. 나도 이혼한 과거가 있는 거 모르니? 내 남편이 너랑 살던 사이였다 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내가 널 잘못 본 것 같다. 착하고 좋은 애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인연 봐라. 얼탱이가 없네. 야, 왕성기는 내 남자야. 네가 껄떡대면 안 되는 내 남편이란 말이야. 됐고, 난 내 남편 데리고 여기서 나가겠어. 너 따위 년한테 빼앗길 수 없어. 이해가 안 되지만 친구 개년이는 제 시댁에 와서 남편을 빼앗아 가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개년이 뺨을 후려갈기며 꺼지라고 고성을 질렀고 남편 또한 개년이에게 제발 놓아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절대 쉽게 나가지 않겠다며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흥분하고 화가 난 제가 나서기로 했답니다. 이판사판인 상황이 됐으니 제가 매듭을 지기로 했죠. 개년이의 팔을 붙잡고 끌고 나가려자 바로 싸대기가 날라오더군요. 어찌나 맵던지 눈앞에 별이 보였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을 하며 정신 차리고 개년이의 양뺨을 사정없이 갈겼답니다. 이 정신 나간 년아. 내 남편이랑 과거에 무슨 사이였든 지금은 내 남편이야. 네 년이 뭔데 내 남편을 데려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야. 아주 이름대로 사는구나 이 개년아. 지랄마. 넌 왕성기 이 남자 감당하지 못해. 나만이 이 남자를 차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넌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바로 도망갈걸. 또 헛소리하네. 이 허언증만 발작하는 정신 나간 년. 너 오늘 돼지게 맞고 다신 내 남편한테 접근 못하게 해주겠어. 저와 개년이는 거실 바닥을 뒹굴며 머리채를 쥐어뜯고 싸대기를 주고받았으며 꼬집고 핥히고 제대로 맞짱을 떴습니다. 결국은 힘이 조금 더 센 제가 이겼어요. 귓방망이를 후려쳤더니 개년이가 개거품을 물며 쓰러지며 싸움이 끝났답니다. 저는 개년이를 질질 끌고 현관 밖으로 밀어버리며 쫓아냈어요. 그리고 엉망이 된 몰골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런 년이랑 살았다니 참 불쌍하다. 다신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당하네. 당신 괜찮아? 미안해. 나도 처음엔 개년이가 좋은 여잔 줄 알았어. 그런데 날 자기 인형이라 생각했는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괴롭히더라고. 어렵게 헤어졌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됐어. 해명은 그만해도 돼. 난 당신과 어머님 믿으니까. 그렇게 개년이를 집에서 치워버리며 개판이 된 집을 치웠습니다. 친구 개년이의 꼬라지를 보니 계속해서 제 남편에게 들러붙을 줄 알았는데
단번에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얻어맞는 게 무서웠는지 시댁에 찾아오긴커녕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 2달 동안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개년이는 기억 속에서 묻혀버렸네요. 한편 사업가 남편은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가 찾아왔다며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대기업도 힘든 상황인데 소규모 사업을 하던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거의 부도가 날 지경이 돼 살이 10kg나 빠졌고 불면증에 시달려 침대에 눕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여러 고민을 한 끝에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한 말인데 자기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사업이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야. 딱 2억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보, 나 절대 안 망해. 지금 위기만 넘기면 다시 수직 상승할 거라고. 뭐? 2억?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자기야.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사업 접고 직장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남 밑에서 월급 생활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냐고. 나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런데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위기만 이겨내고 싶어. 여보, 나 못 믿어? 못 믿기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못 믿겠어. 여보, 그럼 내가 2억까지는 못 해줄 것 같으니까 내 전재산 8천만 원이라도 받을래? 이걸로 부도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8천? 그게 당신 전재산이구나. 그럼 그거라도 빌려줄래?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채우면 될 것 같아. 여보, 염치 없이 돈 달라는 말해서 미안해.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나한테 사기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부부잖아. 서로 힘들면 도와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대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꼭 다 갚아. 응, 고마워. 내가 이자까지 더해서 빨리 갚아줄게. 그래서 남편 어깨에 힘을 실어주려고 8천만 원을 계좌이체 해줬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의 사업은 안정권에 들어왔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됐답니다. 남편 입맛이 돌아와 집에서 시어머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기도 했죠. 그런데 몇 주 뒤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모두 사라졌고 결혼사진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겁을 잔뜩 먹은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두 사람 다 없는 번호라고 뜨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저희 시댁이 얼마 전 팔렸고 내일 모레 새로운 집주인이 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개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훔치고 야반도주한 것과 이전에 개년이 돈으로 도박했다는 것이 머릿속에 번뜩였어요. 그래서 전 개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제 전화를 바로 받아줬습니다. 개년아, 나 지은이야. 혹시 통화 되니? 지은이구나. 오랜만이야. 안 그래도 네 안부가 궁금했어. 난 지난 일은 벌써 다 잊었으니까 편하게 연락하고 지내면 좋지.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게 실은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도망간 것 같아. 집을 팔아버리고 사라졌어. 집안의 모든 가구도 사라졌고. 뭐야? 그 인간들이 나한테 한 짓을 너한테도 한 거야? 내가 못 살아. 내가 너를 다시 찾아갔어야 했는데. 친구야, 지금 어디야? 나랑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해. 저는 개년이를 만나 8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까지 모두 다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자기와 똑같이 당했다며 당장 두 모자를 찾아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돼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바로잡는 게 어려우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여러 고민을 하다가 사람을 써서 찾겠다고 개년이에게 말했습니다. 개년아, 너 혹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같은 데 알아?
나 내 돈 8천만 원 빨리 찾아야 해. 그 인간들이 도망가서 다 쓰기 전에 되찾아야 한다고. 사람을 쓰겠다고? 그럼 인터넷으로 알아보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테니까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야. 그래서 친구와 함께 검색을 해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그리고 탐정까지 찾아가 돈을 건네며 남편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개년이 말로 두 모자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하니 하루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어 사람 찾는 사람들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주고 무조건 빨리 찾아달라고 일러줬습니다. 개년이는 제가 미울 만도 한데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격려해줬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난 일은 잊고 지금 일만 생각하자. 그 사기꾼들 찾는 거 말고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 모든 상황 알려줘. 고마워, 개년아. 네가 옆에 없었으면 감당이 안 돼서 쓰러지고 말았을 거야. 지금 여러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 금세 찾을 수 있겠지. 나중에 사기꾼 모자 찾게 되면 개년이 네가 같이 가서 도와줘.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인간들 제일 잘 알잖아. 돈을 어떻게 쓰고 숨기는지 알고 있으니까 네 돈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줄게. 어제의 원수였던 개년이는 오늘의 동지가 돼 저와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두 모자의 위치를 파악했다며 빨리 경찰을 불러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개년이에게 연락했고 다음으로 경찰에게 연락해서 함께 급습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 정도를 달려 한 도시에 도착했고 허름한 주택 앞에 도착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두 모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거주한 흔적들이 역력했는데 아쉽게도 달아난 것 같았어요. 저는 설거지통에 있는 밥그릇을 만져봤는데 아직 따뜻한 걸 느꼈습니다. 아직 따뜻해. 개년아, 두 사람 도망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형사님들, 빨리 CCTV 돌려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아보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더니 형사들은 급하게 CCTV를 돌려봤는데 어디에도 두 사람의 움직임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들은 일단 철수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계속 죽치고 있어봐야 나오는 게 없으니 저희에게도 집에 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돈 8천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발 뻗고 잘 수 없었어요.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자 개년이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지금 이러고 있는다고 바로 잡을 수 없어. 탐정이 다시 찾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개년아, 나 어떡해? 그 돈 내 전 재산이라고. 그런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니. 아주 나쁜 인간들이야. 나 그 두 사람 잡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라고. 그래.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지은아, 너 지금 지쳤어. 일단 우리 집 가서 눈 좀 붙이자. 나도 피곤하다. 미안해, 개년아. 내가 힘들게 했지? 괜히 너한테 연락해서 나오라 그랬나 봐. 아니야, 아주 잘했어. 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으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붙어 있자. 너 오갈 데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쭉 지내. 그렇게 저는 개년이의 도움의 손길을 받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회사를 출퇴근하며 겨우 하루를 버텨냈죠. 탐정과 흥신소장, 심부름센터 사장은 계속해서 두 모자를 찾아보고 있는데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워져 힘들었답니다. 한편 친구 개년이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야간반으로 옮겨졌다며 저와 마주치지 않고 한 집에서 지냈어요. 탐정과 사람 찾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언제든 달려오겠다며 혼자 찾아가지 말라는 힘이 되는 말을 해줬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망간 지 보름 정도가 지나자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오가며 개년이네 집에서 보내던 중 출퇴근할 때 스치듯
잠깐씩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퇴근을 하면 개년이가 출근을 했기 때문에 5분 남짓밖에 얼굴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가자 개년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개년아, 지금 출근하는 거야? 매일 밤에 일해서 힘들겠다. 힘들긴 하지. 그래도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니까 다른 수가 없잖아. 지은아, 얼른 씻고 쉬어. 내일 아침에 보자. 아, 그 왕성이랑 그놈 애미는 아직 소식 없어? 응, 특별한 거주지가 없어서 그런지 찾는데 애를 먹고 있나 봐. 그래도 기다려보면 곧 찾았다는 연락이 오겠지. 그래, 분명 잡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그럼 이만 나가볼게. 친구가 집에서 떠나고 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내쉬며 들어왔는데 개년이가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성급하게 나가 친구를 부르려고 했는데 다른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바짝 따라가서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자기야, 나 출발했어. 어머님이랑 별일 없지? 탐정이랑 흥신소 심부름센터에서 아직도 찾고 있으니까 괜히 섣불리 움직이지 마. 지난번에 내가 연락해줘서 겨우 도망친 거 기억하지? 내가 당신한테 그런 여자야. 나 없었으면 당신은 벌써 잡혀 들어갔다고. 알았어. 좀 이따가 봐. 금방 갈게. 그 순간 가슴이 철렁이더군요. 친구 개년이가 통화한 사람이 제 남편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친구의 뒤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나길래 저도 뒤이어 오는 택시를 타고 바짝 쫓아 달렸어요. 한참을 달리자 어느 외진 골목길이었죠. 도심에 이런 동네가 있을까 싶은 낡고 허름한 장소였습니다. 이윽고 개년이가 한 주택에 노크를 하자 건장한 남자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바로 대문이 쾅 닫히길래 귀를 기울여 봤더니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무래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죠. 도박장이라면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머리를 쓰기로 했어요. 대문에 다가가 노크를 했더니 건장한 남자가 문을 열며 누구냐고 물었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니니까 저리 가세요. 어머 아저씨, 저 몰라요? 방금 들어간 개년이 친구잖아요. 지난번에 왔었는데 벌써 까먹으셨어요? 제가 능청스럽게 연기하자 남자가 뒤통수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손님들 얼굴을 다 기억 못해서요. 이계년 사모님 방금 올라가셨으니까 얼른 가보세요. 역시나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대로 도박장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꺼내 쓰고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썼답니다. 그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 2층 현관의 문을 열었어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손으로 연기를 헤치며 걸어 들어갔더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화투를 치며 현금 뭉치를 주고받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도박장이 분명했죠.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곧 개년이를 찾게 됐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 모습을 감추고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 중 남편은 조용히 화투만 치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개년이가 둘이 대화를 나눴답니다. 얌전했던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떼더군요. 아이씨, 오늘 더럽게 안 붙네. 오늘 300만 원이나 잃었어. 이러다 그지 되고 말겠다고. 어머님, 어떻게 매일 따실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그냥 잃으세요. 어차피 그동안 딴 돈 꽤 많잖아요. 그렇긴 하지. 야, 개년아. 그나저나 지은 이년은 아직도 우릴 쫓고 있는 거야? 그 탐정인지 모식인지 아직도 우릴 찾고 있냔 말이야. 네. 지은 이년이 포기를 모르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짱박아 놨잖아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그녀는 지금 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아마 탐정한테 연락받으면 지난번처럼 저한테 바로 알려줄 거예요. 그럼 제가 빠져나가게 도와줄 테니까 저만 믿고 있으세요. 아유, 답답해 죽겠네. 어디 술집 가서 맥주도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코에 딱지가 생긴다고. 그녀는 왜 이렇게 질긴 거야? 아유, 젠장. 어쨌든 우리 캐년이 때문에 안 잡히고 무사했네. 우리 새애기 아주 마음에 들어. 이 시어머니한테 돈도 갖다 주고 내 아들 내조도 확실히 하잖아. 네 덕에 저놈이 돈을 참 많이 땄어. 개년아, 이 복덩이야, 고맙다. 어머님도 참. 그야 제가 왕성기 어머님 아들을 무진장 사랑해서 이러는 거죠. 지은이 년 시댁에 인사 간 날 얼마나 놀랐던 줄 아세요? 성기씨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줄 알았다고요. 다행히 성기씨가 그날 이후로 저를 만나줘서 다시 시작하게 돼서 다행이었죠. 어머님, 전처럼 제 뒤통수 때리면 재미없습니다. 아이고, 절대 안 그런다. 우린 네가 없으면 이런 도박장을 찾아내지도 못했을 거야. 네 덕에 내 혈관이 다 뚫렸다니까. 난 말이야, 이 화투패를 잡으면 온몸에 피가 알아서 회전이 된다고. 이 시뻘건 화투가 만병통치약이란 말이지. 대화를 들어보니 친구 개년이는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쫓겨나고 남편을 밖에서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너무 쉽게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사기를 당하고 연락하자 적을 가까이 두고 두 모자의 뒤를 봐주고 있던 겁니다. 탐정이 두 모자를 찾아낸 주소를 갔을 때도 역시 개년이가 대피시킨 것이었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곧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에서 내려와 대문 앞에 있는 건장한 남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영 아니네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아이고 사모님, 오늘은 배가 잘 붙지 않으셨나 봐요. 그럼 내일 다시 찾아주십시오. 네, 수고해요. 대문 밖에 발을 내디디려고 하자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정체를 들켰나 싶어 크게 놀랐습니다. 사모님, 뭐 잊으신 거 없습니까? 팁 주셔야죠. 맞다. 깜빡했네요. 여기 받으세요. 제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자 남자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대문 밖으로 나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도박장 이야기와 저에게 사기를 친 두 모자, 그리고 친구 개년이까지 싹 다 불어버렸답니다. 경찰은 저에게 안전한 곳에 피해 있으라 전했고 도착하면 저에게 전화를 준다고 일렀어요. 약 15분이 지나자 승합차 2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길래 저는 형사들인 걸 눈치채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몽둥이를 든 형사들이 우르르 내리며 저에게 도박장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도박장을 알려줬고 저한테 사기친 사기꾼들도 안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들은 제 돈을 꼭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내 대문을 두드리고 건장한 남자를 제압해 도박장 안으로 진입했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여형사가 저를 붙잡고 있어서 그러지 못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곧 도박장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하나 둘씩 쇠고랑을 찬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 승합차에 올라탔고 마지막으로 나온 시어머니와 남편, 개년이 셋이 수갑을 차고 나오더군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세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들아!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그리고 개년이 너는 진짜 이름대로 개년이었구나.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연기를 했던 거야? 너 진짜 정신병자구나. 니년이 신고했냐? 아이 젠장, 어쩐지 오늘 뒤에 누가 따라붙은 느낌이 들더니 너였구나. 아이 계속 니년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여기서 끝장이 났네. 야, 이 멍청한 년아, 네 머리가 돌대가리여서 우리한테 속은 거 아니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끝까지 날 농락하네. 이 똥물에 튀겨 죽일 잡것들아. 너희들 오래오래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리고 내 돈도 곧 돌려받을 거라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희죽거리며 말하더군요. 돈? 무슨 돈? 지은아, 새아가, 네가 우리한테 받을 돈이 있었니? 아 맞다, 그 8천만 원 줬었지? 그런데 어쩌냐? 우리가 돈을 어디다 숨겼는진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우린 이런 날이 올 걸 늘 예상하고 있어서 돈은 통장에 넣어놓지 않아. 현금을 꽁꽁 숨겨뒀다고.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이 늙은 기생충년, 니들 셋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 다 초상 내버리겠다고. 저는 형사 손에 들린 곤봉을 빼앗아 세 사람의 주둥이를 올려쳤습니다. 퍽퍽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강냉이를 뱉어내더군요. 덮해주려고 했는데 형사들이 애워싸서 말리는 바람에 거기서 응징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갔지만 제 돈의 행방은 말하지 않았답니다. 몸으로 때우겠다며 징역을 마음대로 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을 못 받게 된 건가 싶어 우울에 빠져버렸습니다. 얼마 뒤 도박꾼들의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시어머니와 남편, 개년이는 상습 도박과 사기죄가 추가돼 오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또 남편과 사기 결혼이 인정돼 혼인 무효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돈을 포기하기로 했답니다. 혼자가 된 저는 원룸을 구해 새롭게 시작했어요. 큰 돈을 날리긴 했지만 인생을 포기할 수 없으니 악착같이 일해서 다시 그 돈을 모으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뒤 형사님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거하던 방을 찾았고 그 집에 비밀 지하실을 찾아냈다고 운을 떼더군요. 저는 기대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형사님, 그래서 제 돈을 찾은 건가요? 아, 네. 찾았습니다, 지은씨. 지하실에서 약 3억 원의 현금을 찾았어요. 8천만 원은 피해자인 지은씨에게 돌아갈 거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환수할 거예요. 내일 경찰서에 오셔서 간단하게 조사 받으시고 돈 찾아가세요. 제 돈을 찾았다는 말에 저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형사님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내버려뒀네요. 이튿날 경찰서로 찾아가 제가 피해당한 사실과 증거물인 통장을 제출했고 곧 제 계좌에 8천만 원의 돈과 사기 결혼에 대한 위자료까지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그제야 가슴에 진 응어리를 풀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원룸 생활을 바로 청산하고 전세 빌라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요. 사랑에 빠지더라도 결혼이나 동거 따위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답니다. 지금은 회사를 다니며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저에게 대쉬하는 남자가 있긴 한데 아직은 마음이 열리지 않아 연애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글로 써보니 참 기가 막히네요. 그래도 반전을 거듭하고 마지막 통쾌한 사이다 복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믿고 우정을 믿은 끝이 이러하니 앞으로 부모님 말고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듭 지을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